기초간호학 문제풀이 이어서 해볼게요. 5번입니다. 비타민 결핍증이 바르게 연결된 것은 이라고 있어요. 자, 그러면 비타민 결핍증 하면 여러분이 가장 대표적인 게 A, D, E, K, 그죠? 하면서 지용성 비타민과 비타민 C 지금 묻고 있어요. 그럼 비타민 A가 부족하면 야맹증 맞는 말이 되겠고, 그 다음에 이번에 비타민 D가 부족한 건 얘는 뼈하고 관련이 있잖아요. 그럼 뭐죠? 괴혈병이 아니라 구루병이라고 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또 햇빛, 광선으로 친다면 비타민 D와 관련 있는 게 자외선인가요? 적외선인가요? 자외선하고 관련이 있겠고, 그래서 비타민 D는 구루병인 거고, 그 다음에 비타민 K가 하는 일은 혈액 응고, 출혈 방지, 그게 K잖아요. 그럼 이게 부족하면 뭐가 생길까? 혈액을 지혈을 시켜주는 게 K인데, 이게 부족하면 출혈을 유발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신생아가 그 외상으로 두 개의 출혈이 의심된다. 신생아가 그랬을 때 분만 직후에 아기한테 뭐를 주사한다? 비타민 K를 주사한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래서 K는 출혈 방지하고 상관이 있으니까 출혈 생기겠고, 그 다음에 4번에 보시면 아스코르빈산이라고 돼 있죠. 자, 아스코르빈산은 여러분 비타민 뭐를 말하는 거다? C를 말해. 비타민 C를 뭐라고 한다? 아스코르빈산이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럼 이 비타민 C가 부족하면 잇몸에서 피가 나고 상처가 나물고 이런 말을 하죠. 그게 바로 뭐다? 괴혈병. 그래서 이번에 있는 괴혈병이 비타민 C하고 관련 있는 거고, 이 각기병은 여러분 어떤 거하고 관련 있어? 비타민 B1하고 관련 있어. 그래서 이 비타민 B1 하면 각기병 부족하면 이게 쌀룬에 많은 거예요. 쌀룬에 각기병. 그리고 5번에 있는 비타민 B1은 쌀룬이고 구강염이라는 건 여러분 어떤 거였어? 이거는 입가가 갈라지는 거. 그래서 우리 어릴 때는 입이 컬나고 그런다 이렇게 말했는데 거짓말이야. 비타민 뭐가 부족한 거다? B2번이 부족한 거예요. B2번. 그럼 B2번의 이름을 뭐라고도 합니까? 리보플라빈이라고도 하거든. 그래서 구강염은 비타민 중에서 비타민 2번이 부족했을 때 생기는 거다. 그렇게 말했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비타민이 결핍되었을 때 나타나는 질환, 증상 하는 거는 꼭 여러분 영양에서 정리를 하십시오. 그 다음에 6번에서는 했잖아. 그죠? 치과에서 기구하면은, 그래도 기본으로 치과하면 기구가 기본이니까. 그럼 이때 제가 어디서 항상 키워드 잡으랬어요? 감지한다. 이런 말 했잖아요. 접근하기 어려운 손상 부위를 감지한다. 이 말 나오면 어떤 거 알아? 접근하기 어렵다. 손상 부위를 감지한다면 환침이라고 했었어요. 환침. 그 다음 제가 말하는 게 뭐예요? 어두운 부분을 밝게 비춘다. 그리고 빛을 반사해서 비춘다. 이래 말하면 이거울이 되겠고, 이거울은 다른 말로 시경이라고 하겠고, 이 이거울은 멸균 방법에서 가장 많이 쓰는 게 뭐다? 고압증기 멸균이 되겠고, 그 다음에 라이트는 위에 비추는 거. 그죠? 이게 그래서 비추는 거고, 그 다음에 손잡이 기구 핸드피스라고 돼 있는데, 이게 유니트 체어라는 의자에 붙어 있어. 그럼 이 도구가 하는 용도가 어떤 용도의 기구예요? 치아의 결을 갈아준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제가 드릴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돼. 갈아준다. 그래서 이거를 좀 어렵게 말해서 치질을 삭제한다. 치질을 삭제한다. 이렇게 말하면 뭐를 말한다? 어, 핸드 피스를 말한다 하고 생각하세요. 치질 삭제, 치질 제거 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치질 삭제, 치질 제거 이렇게 말하면 핸드 피스예요. 그럼 이때 치아의 결을 샥 가다 보니까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갈 수도 있고 천천히 갈 수도 있어. 그래서 핸드 피스 손잡이 기구는 고속도 있고 또 뭐도 있어? 저속도 있다는 거. 두 가지가 있다는 거. 그 다음에 환자가 눕는 진료용 의자를 뭐라고 한다? 유니트 체어라고 한다. 그럼 이때 진료를 할 때는 환자가 어떻게 해야 돼요? 자세가. 원래는 이렇게 반자이처럼 수직으로 있다가 진료 볼 때는
수평으로 누울 거고, 그러니까 진료할 때는 수직에서 수평으로 바뀔 거고, 맞죠? 그 다음에 진료가 끝나면 어떡할까요? 수평에서 수직 자세로 올라올 거고, 그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보고. 자, 여기 없지만 여러분, 우리가 보강 안에 소형 재료를 안에다가 쏙쏙 집어넣거나 또는 제거할 때, 그래서 구강 안에 소형 재료를 삽입하거나 또는 안에 땜빵했던 재료를 제거할 때 뭘 가지고 할 건데요? 핀셋으로 하겠죠. 그래서 핀셋이라는 거는 커튼 플라이어 이렇게 말하는데 핀셋이라는 것도 아셔야 돼. 구강 내 소형 재료를 삽입하거나 제거한다. 이래 말하면 핀셋인 거 기억을 하시고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번엔 여러분 썩은 부분 있죠. 썩은 부분을 제거할까? 그 말을 조금 어렵게 말해서 오식병소를 제거한다. 그럼 오식병소를 제거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선 일단 큰 덩어리 썩은 부분은 그 같은 걸로 파헤쳐서 크게 긁어내야 돼. 그럼 크게 덩어리를 뜯어내는 거를 뭘로 할 거냐면 버라는 걸로 할 거예요. 버. 썩은 부분을 긁어낼 때 버라는 도구를 쓸 거고 또 하나는 어떤 걸 쓸 수 있다? 그러면 큰 거는 버라는 도구로 이제 삽으로 파듯이 했다면 나머지 짜글짜글짜글한 썩은 부분 있죠? 그거는 뭘로 긁어낼까? 숟가락으로. 그래서 숟가락, 스푼이라고 했죠. 스푼, 익스카베이터. 스푼, 익스카베이터. 이렇게 말하면 이거는 뭐다? 오식병수를 제거하는 도구예요. 그래서 그 정도까지는 한번 좀 보자. 라고 말했고. 자,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이번에는 7번에는 한 방의 문제네요. 자, 침을 꽂고 나서 생길 수 있는 세 번째 줄에 침의 부작용이라고 돼 있어. 그럼 우리가 침의 부작용에는 어떤 게 있냐면 첫 번째가 침을 막고 있는데 그 침이 아무리 돌리고 빼고 싶어도 빠지지가 않아. 그래서 침이 딱 꽂힌 자리에서 빼지지도 않고 그냥 그대로 있는 거. 그거를 뭐라고 한다? 채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채침은 왜 일어나는 걸까? 환자가 너무 긴장에 힘을 쓰고 있으니까 침이 안 빠지는 거예요. 그럼 채침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잠깐 시간이 지난 다음에 긴장이 풀리고 나면 그냥 저절로 침을 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침이 안 빠지는 걸 뭐라고 한다? 채침이라고 해요. 이번에는 침이 휘어졌어. 힘이 구부러졌다고. 그걸 뭐라고 한다? 우리 여러분 허리가 이렇게 배가 앞으로 나오면서 아기를 가졌을 때 허리 척추 부분이 이렇게 휘어서 안으로 움푹 들어갔지? 휘어졌지? 이걸 뭐라 그래? 요추망곡이라고 하죠. 맞아요. 구부러지는 거를 침을 만침이라고 합니다. 만침이라는 거는 침이 구부러진 거. 그냥 단순하게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침이 구부러진 거 시험 나왔어요. 예전에 만침. 그 다음 이번에는 침을 도중에 침이 부러졌어. 그러면 너는 절규할 거야. 그럼 되는 거죠. 절자가 들어가는 거. 이런 거를 절침이라고 합니다. 그럼 절침일 때는 어떻게 하면 될까? 침이 일부가 부러졌으니까 핀셋 같은 걸로 빼야 되겠죠. 그래서 침이 꼭 부러진 거는 절침, 침이 휘어진 거는 만침, 침이 꽂혀서 빠지지도 않는 거는 채침이라고 해요. 근데 이번에는 침을 맞는 도중에 환자가 침을 맞고 나서 침 맞은 자리가 시퍼렇게 보라 색깔로 멍들었어. 그걸 뭐라고 할까? 혈종이라고 해요. 혈종도 침의 부작용이야. 침 맞고 나서 시퍼렇게 여러분 우리 체열하고 나서 멍드는 것처럼 그렇게 멍든 거. 그거를 뭐라고요? 혈종이에요. 그럼 혈종은 어떻게 해야지 될까요? 이거는 방법이 없어. 여러분, 우리 IV 맞다가 멍들었어요? 어때요? 시간밖에 없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없어지는 거. 그게 혈종이에요. 혈종.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하나 부작용이 어떤 게 있냐면 침을 맞는 도중에 시험 문제에서 환자가 가슴이 답답하고 어지러움을 호소하면서 빙글빙글빙글 돌아한다. 이때 이 사람에게서 의심할 수 있는 거는 침의 부작용 중에서 뭐라고 하죠? 훈침이라고 하죠. 훈침은 침을 맞는 도중에
가슴이 답답하고 어지러워한다. 이런 말이 들어갈 거야. 이런 말이 들어가면 분침이에요. 왜 이런 일이 생기냐면 침이 너무 세서. 침의 효과가 너무 세서. 그러니까 분침 있을 때는 어떡할까? 침을 제거하고 너무 세니까 제거하고 약간 따뜻한 물 같은 거 먹어주면 괜찮아요. 제일 많이 나오는 부작용은 분침이에요. 아셨죠? 그러면서 지금 이 7번에서는 분침을 물은 건 아니고 두 번째 줄에 돌릴 수도 없고 수도 없다 했으니까 채침이라고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8번에서는 노화로 인한 피부 변화로 옳은 것은 이라고 했어요. 노화로 인한 거예요. 1번. 왜 틀렸어요? 손톱, 발톱이 그럼 두꺼워지잖아요. 그죠? 두꺼워졌어요. 여러분 나이 들면 발톱도 뭘로 깎아야 되지? 또 같은 걸로 깎아야 돼. 그 정도로 두께가 있으시니까. 그래서 손톱, 발톱이 두꺼워진다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 2번에 보면 피하 지방이 감소한다, 증가한다? 감소한다. 여기까지 맞아. 지방이 줄어들어. 그럼 지방이 줄어드니까 지방이 있어요, 여러분. 피부도 탄력이 있어. 지방이 있으면 오히려 살찐 사람은 여러분 탄력을 잃잖아요. 지방이 있으니까. 근데 거기에서 지방이 빠져버리면 어떡해요? 쭈글쭈글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피하 지방은 나이가 들면 감소하기 때문에 주름도 지는 거야. 그런데 왜 틀렸냐면 땀이 많아지지 않고 적어진다 하는 거죠. 틀렸고. 그 다음에 3번에는 피부가 두꺼워지는 게 아니라 얇아지죠. 표피가 얇아지잖아. 표피가 얇아지죠. 그런데 두 번째 말은 맞아. 건조한 거는. 그래서 나이가 들면 피부가 건조하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한테 뭐 사드릴 때는 영양 크림을 사준다면 그냥 유분기가 듬뿍 든 게 좋아요. 그 말이고요. 그리고 이때 건조하니까 목욕을 한다면 매일 하는 게 아니라 일주일에 한 번 한다. 이렇게 말했고 그래서 4번에는 노인성 반점이라고 불리는 갈색 반점이 나타난다. 우리가 저승꽃이라고 노인분들이 말하잖아요. 나이가 들었으면 거다고. 이건 나타난다. 맞는 말이고 4번이 정답이네요. 그 다음 5번 기름샘이라는 게 피지야. 근데 이 피지는 젊었을 때나 어린 친구들이 많지. 그래서 여러분 올리브영 같은 거 하면 피지 이렇게 제거하는 종이도 있잖아. 옛날에는 우리 덕지덕지 막 붙이지 않았어? 여러분 안 그랬어? 저는 병원 생활할 때 덕지덕지 막 여기 막 붙여줘요. 근데 이제는 별로 나오지 않아. 그래서 나이가 들면 기름샘의 분비량이 감소한다. 이렇게 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9번에 보시면 위장관 출혈 여부를 알 수 있는 검사예요. 이 문제는 약간 어렵다고 느낄 수도 있어요. 그럼 위장관 출혈이니까 만약에 이 사람이 위에서 위궤양이나 위암으로 만약에 피가 났어. 그럼 그 피는 위에서 피가 났을 때는 무슨 색이었을까? 빨간색이었어. 붉은색이었는데 위에는 뭐가 있어요? 위산이 있어. 그럼 이 위산과 피가 만나면 색깔이 어떻게 변한다? 까맣게 변- 까맣게. 그래서 이때 대변의 색깔이 검게 그 길가의 보도블록의 타르 색깔처럼 검게 나왔다는 이거는 출혈을 의심할 수 있어요. 이렇게 검은색의 변을 보는 게 위에 출혈일 수도 있고 또 뭐도 있을 수 있어. 우리 배운 것 중에서 승분제, 철분제를 먹으면 대변의 색이 검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출혈은 아니고 철분약 때문이에요. 이렇게 말씀해 주라 그랬죠. 그래서 이때 철분약 때문이 아니라면 위의 출혈로 인해서 대변이 색깔이 다를 수가 있어. 두 번째는 내가 대장암이나 대장의 문제로 피가 났어. 대장 쪽에서. 그럼 대장은 여러분 아래쪽인데 위와 만나요? 안 만나요? 안 만나. 그러면 위상과 만날 일도 없잖아. 그럼 이 대장에 있는 피는 그대로 붉은색의 피가 바깥으로 나가는 거지. 그래서 우리 흔히 혈변이라고 말하죠. 그거를 보는 거는 대장 쪽에 출혈이 있을 때야. 검은색의 변을 보는 거는 위장 쪽의 출혈이고 어쨌든 간에 대변을 보면 출혈의 여부를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는 정답은 몇 번이다? 4번에 대변 검사를 하면 알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10번에서는 위를 잘라낸 사람이에요. 그럼 위를 잘라냈는지 2주가 됐대. 이 문제의 포커스는 뭐를 말하는 거예요? 덤핑,
증후군 그거 말하고 싶은 거예요. 일명 급속 이동 증후군이라고 했죠. 그럼 이거 있을 때 여러분 환자는 어떤 자세로 먹어야 돼? 앉아서 먹어요? 누워서 먹어요? 누워서 먹어야 돼요. 그리고 한 번에 많이 먹어요? 소량씩 자주 먹어요? 소량씩 자주 먹어요. 소량씩 자주 먹고 그다음 이때 식사하고 나서는 걸어야 돼요? 누워 있어야 돼요? 식후는 누워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식사를 한다면 배가 빨리 꺼지면 안 되잖아. 그럼 배가 빨리 꺼지는 음식이 어떤 거다? 탄수화물이야. 그럼 탄수화물은 어떡하자? 적게 먹고. 자, 제일 중요한 키워드죠. 탄수화물은 적게 먹고. 그 다음에 지방은 금기가 아니라면 좀 많이 먹는 게 좋겠다. 단백질은 고단백으로 주고. 이 말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서 식사하고 수분을 주는 건 어때? 안 좋아요. 그럼 국물에 밥 말아 먹는 것도 국물도 안 좋아요. 국물도 안 좋다는 거. 그죠? 보고 그다음에 위를 잘라낸 이 사람들은 어떤 비타민이 흡수 촉진이 좀 문제가 생길 거다. 비타민 B 12번. 12번. 그럼 이 비타민 B 12번이 위를 잘라낸 사람들한테는 부족할 수 있어. 그래서 비타민 B 12번이 부족해서 어떤 빈혈을 초래할 수 있다? 악성 빈혈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위가 안 좋은 사람들은 내가 혹시 위암이 있어서 위를 잘라낸 사람들은 혹시 내가 악성 빈혈이 아닐까 의심하고 또는 악성 빈혈이 있는 사람은 혹시 내가 위암 아닐까 의심하고 하라고 했었습니다. 그런 내용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는 정답은 3번 단백질의 섭취를 증가시킨다, 권장한다 하는 거고 나머지는 아니라는 거 금방 설명했고요. 그 다음에 11번은 여러분 전염 간염이라 그랬지. 그럼 이때 전염 간염은 이 간염이 다른 사람한테 옮긴다는 의미가 아니라 어떤 의미예요? 간염에는 종류가 A형이 있고 B형이 있고 C형 대표적으로 말하잖아요. 그때 A형 간염을 일명 유행 간염, 유행성 간염 또는 전염성 간염이라고 하고 일명 얘를 뭐라고 한다? A형 간염이라고 하죠. 그럼 A형 간염은 홀 A 장파 세 장에 들어가면서 음식이나 물로 옮는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1번에 오염된 물이나 음식으로 걸린다라는 말이 맞는 말이에요. 그러면 B형 간염은 다른 말로 뭐라고 해요? B형은 혈청 간염이라고 하죠. B형은 혈청 간염. 그가 어떤 걸로 옵니까? 주사 바늘 이런 걸로 옵는 거고 유행 간염, 전염 감염은 A형 간염을 말하겠습니다. 거고 그리고 간이 안 좋은 거는 A형이든 B형이든 C형이든 간이 안 좋다 그러면 식사는 간한테 연고를 발라주고 조직 재생을 도와줘야 돼. 그래서 어떤 식사? 고단백이에요. 고단백이에요. 간이 안 좋다면 무조건 고단백이에요. 간염, 간질환, 신경왕 전부 다 고단백. 두 번째는 이 간이 하는 일 중에서 담즙을 만들잖아. 근데 그 담즙이 하는 일이 뭐예요? 지방 소화를 도와. 그런데 이 담즙을 간이 아파서 제대로 못 만드니까 지방을 많이 먹으면 오히려 힘들어. 담즙이 부족하니까. 그래서 이 환자한테는 저지방을 택하셔야 돼. 무조건 시험 문제에서 간에 식사를 묻는다면 고단백, 저지방 두 개 찾아. 됐죠? 그러면 아마 고기 5개 중에서 하나만 남을 수도 있고 아니면 3개는 떨구고 2개밖에 안 남을 거야. 그럼 나머지 하나가 뭐를 하냐면 간이 나쁘면 굉장히 에너지가 딸려요. 피곤해요. 그럼 에너지가 딸렸을 때는 에너지 업, 열량 업 시켜주려면 어떤 거 많이 먹을까? 고열량. 고열량이란 말은 어떤 거? 탄수화물을 많이 먹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고단백, 저지방, 고탄수. 그리고 뭐 그거는 키워드는 아니지만 비타민은 많이 먹어도 좋겠고요. 되셨죠? 이런 것 등이 키워드예요. 그럼 5번에서는 왜 틀렸을까? 저지방이라고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2번에 보시면 사용한 식기는 세척 후에 끓인다. 이렇게 됐죠? 그게 아니라, 뭐죠? 끓인 후에 씻는다. 이렇게 해야 되죠. 그럼 이때 끓인다는 거는 무슨 소독? 자비 소독이죠. 감염병 환자의 식기 소독. 하면 자비 소독
끓인 후에 씻는다. 그 다음에 3번에 모체로부터 수직 감염 안 돼요. 이거는요, A형 간염은 한 번 앓고 나면 면역력이 생겨요. 괜찮아요. 수직 감염 안 돼요. 그리고 4번은 환자와 접촉할 때 반드시 멸균 장갑을 착용한다. 항상 제가 보기에서 반드시, 무조건, 절대로 이런 것들 하지만 반드시는 아니에요. X예요. 답은 1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12번입니다.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에요. 그러면 만성 폐쇄성 폐질환은 여러분, 우리 지난번에 제가 모의고사 연습하면서도 말씀드렸어요. 이 환자는 주로 어떤 것 때문에 생기냐면요. 엄청나게 담배, 줄담배, 엄청난 흡연과 흡연가들한테 생겨. 이 사람들은 흡연으로 인해서, 오랜 시간 흡연으로 인해서 가래가 엄청 많고 숨 쉬는 게 너무 힘들어. 이러면서도 느껴지잖아. 만성, 폐쇄성, 질환 되니까 숨이 막 막힐 것 같잖아요. 호흡이 너무 힘들어요. 이 사람들한테는 1번 틀렸습니다. 수술하고 나서 생기는 합병증이 아니에요. 수술하고 나서 생기는 합병증은 뭐예요? 모기, 폐, 혈연 두 가지인 거지. 만성 폐쇄성은 심한 흡연가, A형가들한테 주로 있는 거예요. X. 그 다음 이 사람들한테는 뭐를 가르쳐야 되냐면 하는 방법을 가르쳐야 돼요. 그럼 호흡하는 방법을 가르칠 때 이번에 보면 입술을 오므리고 숨을 길게 들여 마신디. 아니요? 자, 이런 거 봐봐요. 숨을 들여 마실 때는 코와 입으로 숨을 다 들여 마셔요. 그런데 내쉴 때 천천히 입을 오므리고 내셔야 돼.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나의 몸 안에, 내 몸 안에 피 안에 산소를 조금, 아니, 이산화탄소를 조금 갖고 있고 싶어. 그래서 숨을 내쉴 때 천천히 이산화탄소를 내뱉으라고. 그래서 이번에 왜 틀렸을까? 들숨이라고 해서 틀린 거예요. 들숨이 아니라 날숨, 호흡이 이렇게 하셔야 돼. 그래서 틀린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호흡이 너무 힘들 거예요. 호흡이 힘든 환자는 프렌들렌 브루크 자세가 아니잖아. 어떤 자세도 남자위가 되겠죠. 프렌들렌 브루크 하면 무슨 자세가 떠올라요? 쇼크, 그죠? 쇼크 자세 떠오르는 거죠. 그 다음에 4번, 만성 폐쇄성 폐질환 환자는요, 적은 양의 산소로 살아가야 돼. 많은 양을 주면 안 되고 적은 양의 산소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4번에 고농도가 아니라 저농도의 산소를 공급한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5번이 금연을 교육한다. 맞는 말이겠죠. 그 다음에 만약에 이 사람한테 약을 좀 준다면 기관지가 너무 좁아져서 기관지를 좀 넓혀주고 싶다? 그러면 기관지 확장제 이름들 어떨잖아. 말해봐요. 뭐 있어요? 아미노필린 그리고 또 에피네프린 배그린 그리고 흡입하는 거 뭐 있어요? 살부타몰 또는 벤토린이라고 있었죠. 살부타몰, 벤토린 전부 다 이거는 그래서 이런 것도 투여할 수 있을 거고 가래가 너무 많다면 가래를 좀 없애줄까? 거담제 거담제 줄 수도 있겠고 그리고 이 사람들은 만성 폐쇄성 폐질 환자들은요 수분도 가래가 워낙 많으니까 수분의 섭취도 증가해야 돼. 그리고 습도는 50에서 60%로 주겠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다음에 13번에는 중요하죠. 모성간호에서 13번에 임신 34주래요. 만약에 이 임신 34주에 예를 들어서 병원을 방문했었다면 다음번 방문 예정일은 36주지. 7개월 28주까지가 한 달에 한 번이고 그 이유는 2주에 한 번이니까 36주가 되겠죠. 근데 임신 34주면 임신 초반이에요, 후반이에요? 어? 후반이지. 34주면 여러분 8월이 넘었잖아. 후반기죠. 그럼 이때 우리가 모성 사망의 1위가 여러분 출혈이거든. 산모가 인부가 출혈로 인해서 죽는다고 모성 사망의 1위는 뭐라고요? 출혈이에요. 근데 그 출혈이 임신 전반기에 출혈을 일으키는 것도 있어. 임신 전반기에 대표적으로 어떤 개념에 유산 같은 거, 그 다음에 또 자궁, 경관, 무력증 이런 거, 그 다음에 또 자궁 외 임신
그죠? 있는 거. 그 다음에 포도알 임신, 포사, 기태, 뭐 이런 거는 임신 전반기 출혈의 원인이에요. 자, 그런데 임신 전반기는 종류가 많지만요. 임신 후반기는 종류가 딱 두 가지밖에 없거든요. 그럼 임신 후반기에 전반기에 멀쩡하다가 후반기에 출혈이 있다면 그거는 딱 두 가지인데 이름에서 뭐가 들어간다? 태반이라는 말이 들어갈 거야. 그래서 전치, 태반, 그 다음에 또 하나가 태반, 조기, 박리 하는 거죠. 태반, 조기, 박리. 태반 이 말이 들어갈 거거든요. 이 두 가지는 후반기야. 그렇다면 저라면 전반기는 안 외우고 후반기 두 개를 땡실하게 알아둘 것 같아. 그러면 나머지 태반이라는 글씨가 안 들어가면 전부 다 전반기에 넣으면 되니까. 자, 그런데 전치 태반은 태반이 위에 자리를 잡은 거예요? 아래 자리 잡은 거예요? 자궁의 입구 쪽에 자리를 잡은 거야. 그러면 출혈이 있을까 없을까? 여러분 제가 지금 열심히 설명하고 있는 건 뭐였냐면요. 전반기 출혈, 후반기 출혈 이렇게 했으니까 전부 다 출혈은 있어. 근데 출혈이 있다면 우리 드라마상에 피하혈하면 막 배 아파했잖아. 근데 전치 태반은 배가 아프다 안 아프다? 안 아프요. 그래서 정말 정말 중요한 키워드가 무통성 질출혈이에요. 무통성 질출혈이 생겼다 이런 말하면 전치 태반이요. 그럼 이때 무통성 질출혈인데 출혈의 양은 어마어마해. 출혈의 양은 많아. 그럼 이때 하나 더 기억한다면 뭐를 하면 안 되냐면 자궁문이 얼마나 열렸나 알아보려면 손을 넣어서 하는 거를 내진이라고 하지. 근데 지금은 이때 출혈이 안 그래도 출혈이 심한데 자꾸 손가락 넣어서 알아보면 자극을 줘서 어떻게 될까요? 출혈의 양이 더 심해져요. 그래서 내진을 하면 안 된다 이런 말하면 전치 태반입니다. 되셨죠? 봐주시고 그럼 전치 태반인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최대한 안에서 아기를 대기시켜야 돼. 나오지 말고 안에 아기 있으라고 그거를 뭐라고 할까요? 우리 연예인들 뒤에서 대기하세요, 대기하세요 하는 거 그게 대기요법이라고 하죠. 대기요법은 나오지 말고 가만히 있어. 그럼 어떻게 나오지 않고 있을까요? 절대 안정이죠. 절대 안정하는 거죠. 그럼 절대 안정했는데도 도저히 안 돼서 나올 것 같아요. 그렇다면 방법은 자연분만은 안 돼. 전치태반은 자연분만이 안 돼요. 반드시 뭐밖에 없다? 제왕절개술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전치태반을 하는 인부가 어떻게 한다? 제왕절개를 해야 된다 하는 거를 교육하는 거. 되셨죠? 있는 거 알아주시고 그리고 제왕절개술을 했다면 이 사람은 어디에서 하나 금액은 똑같아요. 뭐죠? 포괄 수가제라는 게 적용이 되겠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전치 태반입니다. 자, 이번에는 태반이 떨어지는 건 뭐라고 할까요? 태반 조기 분인. 여기서 임신 후반기 출혈의 원인 두 가지를 찾으세요. 한다면 뭐가 되는 거예요? 전치 태반, 그 다음에 태반 조기 박리예요. 나머지 포상기태, 자궁의 임신, 유산, 후반기에 안 했지. 그럼 전부 다 뭐 넣어라? 전반기에 넣어버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14번에 모유 수유를 하고 있는 산모가 유두가 갈라졌대요. 이거를 네 글자로 말하면 뭐라고 한다? 유두균열이라고 하겠습니다. 유두균열은 유두가 갈라진 거야. 그럼 이때 갈라졌으니까 엄청나게 쓰라릴 거야. 맞죠? 엄청나게 타갖고 쓰라릴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 엄마는 너무 아플 거고 애기는 아플 거야. 애기는 엄마 상처가 생긴 젖꼭지를 빨면 애기 입에 그 엄마의 상처에 있는 유두에 있는 균이 애기 입으로 들어갈 수 있잖아. 쌍방이 안 좋은 거야. 그래서 얼마 동안은 수유를 중지하냐면 7일은 너무 길어요. 얼마일까요? 24에서 48시간 동안은 수유를 중지하겠습니다. 24에서 48시간이에요. 동안은 수유를 중지. 이번에 7일 정도 틀렸어요. 그리고 이때 24에서 48시간 동안 안 먹였잖아요. 안 먹이면 안에 젖은 계속 만들어지고 있었어. 근데 그걸 아기가 못 빨았으니까 안에 계속 차겠지. 그럼 계속 차면 또 무슨 문제가 생길까? 안 빼면 유방 우열이 생겨. 그럼 또 고생을 한단 말이야. 그래서 3번에 보시면 3시간마다 어떡할까요? 유즙을 짜준다. 그 말은 유방을
비워준다. 그 말이에요. 유방을 비워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자리가 쓰라리고 아프니까 어떡할까요? 비타민 무슨 연고? E가 아니라 A 연고예요. 여러분 참고로 비타민 A는 뭐에도 관련 있어요? 눈하고도 상관이 있어서 야맹증이기도 하지만 상피, 피부 껍질 쪽에 표피 쪽에 세포를 재생시켜주는 효과가 있어. 그래서 비타민 A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저귀 발진 기억나? 그럼 기저귀 발진도 피부에 상처가 생겼잖아. 그 자리에 비타민이 함유된 재생 크림을 발라준다. 그 비타민 A. 그래서 이때는 비타민 E가 아니라 A 연고를 발라준다. 그리고 1번에 갈라졌는데 비누로 씻으면 얼마나 쓰라리겠어요? 아니고 5번에 붕대로 감아준다? 5번은 왜 아닐까? 지금 14번의 문제는 모유 수유를 하고 있다잖아. 그럼 젖을 먹일 건데 붕대로 감아버리면 젖이 안 나와. 그죠? 그래서 산모용 브래지어로 해줘야 되는 거죠. 압박 붕대로 감아준다. X입니다. 보시고 자, 그 다음에, 자, 15번입니다. 15번은 신생아 간호시 즉시 보고해야 될 상황이라고 했어요. 자,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비정상 찾으시오 하는 말 아닌가? 그죠? 그럼 첫 번째, 생후 24시간 안에 황달이 생겼다. 이런 황달은 심한 황달이라고 하면서 제가 어마무시하다, 황달이라고 했죠. 핵황달 이런 거고 이거는 24시간 안에 황달이 있는 건 절대 안 되는 거 핵황달입니다. 그럼 이때 핵황달이 나타났을 때 어떤 치료를 해요? 1차적으로는 광선 치료하겠어요. 광선요법하고 그래도 좀 개선이 안 된다면 폐하니까 아니죠. 신생아의 피를 뽑아서 노폐물 찌꺼기 걸러내고 깨끗해진 피를 넣어줄 거야. 그거를 뭐라고요? 교환, 수혈이라고 하죠. 이 두 가지 중에서 선택할 거야. 그 다음에 2번에 보시면 생후 3일째 호흡수가 50번이래. 그럼 여러분 신생아는 호흡수가 몇 번이 정상이에요? 아니 불규칙한데 호흡 숫자는? 아니 맥박 말고 호흡수. 30에서 60, 30에서 60번까지가 정상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지금 50회면 극히 정상이네요. 그 다음에 자 5번에 보면 생후 1일째 신생하잖아요. 맥박수가 몇 번이 정상이에요? 120에서 106, 아니 신생하니까 폐하는 160번이었고 아기는 140번. 140번까지예요. 그럼 지금 150번이면 즉시 보고할 것까지는 조금 약간 아리까리한 거죠. 그런데 1번만큼 즉시 보고할 건 아니잖아. 1번만큼. 1번이 가장 더 위험하니까 하는 거고. 이때 1일째 140번인데 150번이 된 이유가 아기가 끙깡 부리면서 울었을 수도 있거든. 그래서 5번은 정답으로 우선순위에서 멀어졌어요. 그 다음에 4번에 보면 생후 2일째 암록색의 끈적끈적한 변을 봤대. 이게 뭔데요? 태변이죠. 그럼 이 태변은 며칠 동안 보는 거요? 3일간 보는 변이거든요. 그리고 녹색이고 끈적끈적하다. 그래서 4번도 극히 정상이고 그 다음에 3번에 보면 생리적으로 체중 감소가 일어날 수 있다 그랬죠. 근데 이 체중 감소가 3, 4일쯤에 일어나서 한 며칠간 빠진다 이러면 5에서 10%까지 정도 빠지는 거는 괜찮아 이렇게 말했어요. 이거는 생리적 체중 감소입니다. 답은 여기서 1번 찾을 수 있으셔야 되고요. 아주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는데 여러분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너무 쉽게 맞출 줄 알았는데 일부러 어려운 것만 고른 거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생각보다 조금 만족이 제가 조금 덜 됐어요. 남은 기간 여러분 조금 더 분발하셔야 돼요. 저녁반 잘하고 계시는데 그래도 조금 더 분발하십니다. 자, 16번에는 65세 이상 노인이 맞아야 할 국가 예방접종. 그럼 65세 노인은 폐렴 알균이 폐렴균 그거잖아요. 이거 몇 번 맞아요? 한 번.
1회 접종이에요. 1회 접종. 근데 매년 맞는 것도 하나 있지 않나? 인플루엔자. 그죠? 인플루엔자. 인플루엔자가 독감이에요. 독감은 매년 접종. 폐렴 알균은 1회 접종. 어쨌든 노인들한테 무료로 하는 접종에 들어가겠습니다. 보시고. 자, 그 다음에 17번에. 그럼 여러분 1번에 홍역은 언제 예방접종이? 12에서 15개월. 홍역하면 12에서 15개월이 되겠고, 그 다음에 수두도 마찬가지로 12에서 15개월이 되겠고, B형 간염은 0, 1, 6개월이 될 거예요. 0이라는 말은 출생 즉시란 소리예요. 그 말이고, 결핵은 예방하는 백신이 뭐죠? BCG. 생균이다, 사균이다? 생균이다. 이거 언제예요? 4주 이내죠. 4주 이내에 하겠고 그 다음에 수두도 12에서 15개월이고 폐렴 알균은 2, 4, 6개월에 하겠고 되셨죠? 그렇게 합니다. 자, 17번에는 중요합니다, 여러분. 17번 심폐소생술은 절대 마지막까지 한번 전체적으로 눈도장 찍으셔야 돼요. 그럼 이때 가슴 압박에 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자, 몇 번이다? 2번에 영아가 몇 회의 속도는 중요하지 않아. 근데 보통 일반적으로 성인을 물을 거야. 영아는 잘 안 물어. 그럼 성인은 분당 몇 번 정도의 속도로 압박을 해야 돼요? 120번. 100에서 120. 그럼 120번. 100에서 120회의 속도로 압박을 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번에 성인은 5cm 깊이로 압박한다 그랬죠? 맞나? 맞아요. 성인 5cm. 다른 거 영화 몰라도 돼. 그냥 성인은 5cm 깊이로 압박한다. 알아두시고 3번 성인이 2명이 구조를 한다면 가슴 압박과 인공호흡의 비율은 30대 이하, 30대 이하, 무조건 30대 이하, 2명이 하든 1명이 하든 30대 이하. 되셨죠? 봐주시고. 그런데 15대 2도 있긴 있어. 15대 2는 언제예요? 의료인 2명 이상이 2명이 영아를 심폐소생술에 때 성인은 무조건 30대이고 영아, 갓난쟁이들 심폐소생술을 2명의 의료 제공자가 한다는 15대 2라는 겁니다. 헷갈리시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4번에 가슴 압박을 하다 보면 너무 힘들어. 그래서 너무 힘들어서 쉬고 근데 그 쉬는 시간이 2분 쉬고 3분 쉬고 5분 쉬어버려. 효과가 떨어져요. 그럼 이때 얼마 이상은 쉬면 안 된다? 10초를 넘기지 않는다. 이렇게 말했고 그 다음에 5번 가슴 압박은 흉골 아래 2분의 1 지점. 맞아요. 흉골 아래 2분의 1 지점 자리 맞아요. 그런데 왜 틀렸냐면 손바닥으로 누른다는 게 틀렸어요. 이런 손바닥 전체에서 전체가 틀린 게 아니라 손바닥 전체가 다 틀렸어. 그럼 손바닥으로 누르는 게 아니라 손꿈치로 눌러주셔야 되겠죠. 분당 100에서 120회. 압박의 깊이는 5cm. 아무리 힘들어도 얼마 이상은 지체하면 안 된다. 10초를 넘기면 안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그 다음에 18번은 여러분, 이거 모르면 못 풀겠지. 그죠? 그럼 이때 성인인 경우에 팔은 여러분 몇 프로야? 아니야. 성인이잖아. 팔은 어떻게 돼요? 후야. 그리고 다리가 아닌데 다리가 10이에요. 자, 여러분 얼굴 들어봐. 자, 봐봐요. 머리와 목이에요. 머리와 목은 구예요. 그럼 구가 또 있어. 그 다음에 구, 자, 구예요. 자, 이제 몸통, 뒤통, 팔을 10. 뒤에 다리 한 짝도 18이에요. 욕 실컷 난다, 여러분. 그래서 그 다음에 18. 그럼 이제 99%거든. 1%가 어디다? 생식기예요. 성인은 그렇게 돼요. 그럼 지금 양쪽 팔 전체니까 얼마야? 두 개니까 18%. 그 다음에 양쪽 다리는 18이잖아. 아니, 한쪽 다리가 18이잖아. 근데 두 다리가 다 입은
그러면 36이겠지. 그럼 36 더하기 18이니까 몇 프로? 54% 화상인 거죠. 그래서 이때 이 54%면 여러분 어마무시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있는 거야. 자, 그러면 이 문제가 만약에 영화라면 어떻게 됐을까? 이 문제가 영화라면 한숨 쉬지 말고 영화라면 영화는 여러분 어디가 달라지냐면 머리가 달라. 애기들은 머리의 비중이 커요. 그럼 이때 얼굴 쪽에 어른은 9였다면 어린애들은 영아는 얼굴이 18. 는 똑같아. 9, 9예요. 응? 똑같아. 18 똑같아. 그럼 여기가 9였던 게 어떻게 18이 됐냐면 다리 한 짝이 18인데 어른은 애기들은 다리 한 짝이 13.5야. 13.5야, 애기들은. 그럼 지금 이 문제가 성인이 아니라 영아라고 하면 해석해서 답을 한번 계산해 볼까요? 영아라고 했다면 8 양쪽 팔이니까 5 해서 그 다음에 양쪽 다리 전체인데 애기들은 한 짝이 13.5라잖아. 그럼 두 개면 27이지. 그럼 27 플러스 18이니까 여기에 답은 없지만 45가 되겠죠. 맞나요? 그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 문제 공식을 모르면 못 풀어요. 다른 출판사에서 제가 한번 하면서 응용을 해본 거예요. 봐주십니다. 되셨죠? 자, 그 다음에 보건간호입니다, 여러분. 자, 보건간호는 자, 19번에 보건교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했는데 보건교육은 두 번째 줄에 눈도장 치고 두 번째 보면 지역사회 간호 업무 중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포괄적이다 하는 거죠. 답은 2번이에요. 그 다음 5번은요. 보건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건 교육자의 능력이 아니라 뭐예요? 피교육자가 뭐 해야 돼? 흥미도 있어야 되고 지식도 해야 되겠죠. 어쨌든 간에 그게 문제지. 교육자의 수업 기술과 능력이 가장 중요한 건 아니겠죠. 그럼 이때 보건교육을 통해서 우리는 뭘 바래? 니네 스스로가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어. 그러려면 이 사람에게서 변화가 일어나는 순서가 있겠지. 그럼 이때 보건교육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변화가 하나씩 일어났으면 좋겠다? 일단 머릿속에 지식을 들어가세요. 지식의 변화. 그럼 지식이 생겼으니까 담배를 피우려고 하다가 아유 몸에 안 좋지. 안 피울래. 뭐가 생길까? 태도가 바뀔 거야. 태도의 변화. 그 다음에 태도가 바뀌면 담배 피우는 개수가 줄어들면서 태도가 반복되면 뭐가 될까? 습관이 되거든. 그래서 습관의 변화. 자, 결론적으로 보건교육의 바람직한 변화 순서는 지식의 변화, 태도의 변화, 습관의 변화. 근데 보기에서 만약에 습관이라는 말이 없다면 뭐라고도 할 수 있다? 막 저를 원망하지 마시고 실천이라는 말도 습관하고 똑같은 거야. 또는 그 말도 없다면 뭐도 있다? 행동이라고도 할 거야. 그래서 습관이라는 말은 실천, 행동 똑같은 말이야. 그럼 보건교육의 가장 마지막 궁극적인 목적은 뭘까? 실천, 행동, 습관 그거인 거지. 현재 특징만 생기는 게 아니라. 그래서 보건교육은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거다. 거 보주십니다. 되셨나요? 이렇게 보시고 자, 그 다음에 20번 볼게요. 여러분 20번. 20번에 보면 초등학생에게 올바른 칫솔질을 교육하려고 한대요. 이때 교육의 방법은 자, 여러분들 얼굴 들어보세요. 제가 칫솔질 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하고 해주겠지. 이게 바로 뭐다? 시범이죠. 그럼 이 시범은 가장 좋은 점이 뭘까? 가장 장점이 내가 가르쳐 줬잖아요. 그럼 여러분 학생 나와봐요, 해봐요 하면은 내가 본 거를 바로 실생활에 적용해서 바로 할 수 있잖아. 그래서 시범의 가장 큰 장점은 실무 적용이 용이하다. 이 말 나오면 무조건 시범이야. 실무 적용이 용이하다 하면 시범이에요. 시범. 그럼 이때 시범은 교육의 방법이었다면 질문합니다. 이 학생이 제대로 내가 잘 가르쳤나 평가할 거야. 그럼 평가할 때는 나는 평가의 방법은 어떤 방법을 쓸까? 나와서 보세요. 나는 뭐 할까? 가르친 자는 관찰하겠죠. 제대로 잘하나. 이때 평가의 방법은 관찰.
가르치는 방법은 교육은 시범, 평가의 방법은 관찰법이에요. 되셨죠? 그렇게 봅니다. 봐주시고. 자, 그러면 여러분 조금 더 어려운 말로 해볼까? 그럼 이때 여러분 칫솔질 가르치는데 교육의 매체. 그럼 교육의 매체라는 거는 뭐냐면 이 시범을 볼 때 이 효과가 굉장히 좋으려면 어떤 걸 가지고 해야 되냐 이 말이에요. 뭘 가지고 올까? 치아 모형 하나 가지고 오고 칫솔 모형 가지고 와서 보여줘야 되겠죠. 이때 교육의 매체는 비디오 이런 거 하면 안 돼. 뭐다? 모형이라고 하셔야 돼요. 모형. 모형. 자, 결론. 자, 환자, 신생아에게 목욕시키는 법을 가르치고자 한다. 이때 교육은 시범이고, 이때 어떤 교육의 매체를 가지고 나와서 할까? 모형이고, 이때 평가는 어떤 식으로 하겠다? 관찰법으로 하겠다 하는 겁니다. 정리 잘하세요.